안녕하세요, 이영재입니다. 이제는 난방에 전기장판도 켜고요, 내복도 꺼내놓는 등 추운 겨울을 맞이합니다만 제일 따뜻하게 느껴진 건 역시 반갑고 기쁜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색다르고 따뜻하게 각자가 최근 들었던 기분 좋은 소식이 뭐가 있었는지 좀 들어보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혜진 씨, 최근에 들었던 따뜻한 소식이라도 있나요? 기분 좋은 소식. 네. 30여 분이 넘는 국내외 법학 교수하고 실무가들이 쓴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예. 저도 그중에 공저자 중에 한 명인데요. 그 책이 세종 우수도서로 선정이 됐습니다. 오, 진짜 기쁜 소식인데요? 네. 세종 우수도서가 어떤 거냐면 예전에는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우수도서인데요. 예. 지금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선정을 해요. 이제 분야는 뭐 순수과학, 사회과학, 철학, 예술 포함해서 10개 중에서 이제 국내 우수 학술 분야에 있어서 뭐 출판 문화를 장려하고 국가 지식사회 기반을 좀 조성하기 위해서 선정을 하고요. 선정이 되면 이제 다른 것보다 이제 공공기관이나 도서관 이런 복지시설 등의 일정 부수가 무료로 배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연히 또 도서관 같은 데서 접하실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용이 뭐 깊고 심오한 이런 내용이라기보다 좀 일상에서 고민할 만한 거, 그다음에 아니면 뭐 윤리와의 비교, 뭐 이런 좀 고민거리들을 담은 거예요. 교수님은 무슨 주제로 그러면? 저는 품위 유지. 제가 좀 품위하고 어울리지 않습니까? 품위. 예. 그래서 네, 품위 유지 의무에서의 품위란 개념에 대해서 좀 그러셨군요. 풀어봤습니다. 하긴 요즘 법 다루는 책들도요, 이렇게 약간 그쵸. 그 흥미를 유발하고 쉽고 재밌게 풀어 쓰지 않으면은 좀 독자들의 마음을 건드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아주 최근에 트렌드와 맞는 책인 것 같아요. 네. 아주 기분 좋은 예. 첫 소식이었고요. 네. 제일 씨는 뭐 좋은 일이 있으셨는지? 저는 훈훈한 소식을 준비해 오라고 하시니까 예. 그냥 짠했어요. 아주 그냥 마른 수건 짜는데 짠했는데 지난 한 주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예. 그 좀 인생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많이 생각을 해본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좀 한참 신인 가수 중에 양준일 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핫하던데요. 네, 탑골지디라고 이렇게 좀 불리면서 좀 지금 너튜브 같은 데서 이렇게 좀 인기를 모으시는 맞습니다. 분인데 예. 그 뭐 최근에 이제 뭐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의 어떤 실패라든가 좌절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해하고 아쉬워하고 그렇게 하시는 모습이 아니고 너무 밝게 사시는 모습, 예, 건강해 보이는 모습 보고 굉장히 그걸 보면서 좀 나름대로 인생에 대해서 좀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예, 굉장히 많은 좋은 에너지를 얻었던 것 같고요. 이런 걸 보면서 참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향기로울 수 있구나, 향기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예, 마음을 좀 다잡게 됐습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그런 시련들이 개인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는 거니까요. 예. 훈훈한 소식이었습니다. 예, 경문 씨는 어떤 좋은 소식이 있었을지? 저는 그 최근에보다 그 지난 1년을 돌이켜봐서 그래도 잊혀지지 않는 얘기. 서귀포 중학교 3학년입니다. 그래서 두 학생인데요. 학원을 끝나서 집으로 가는 중에 그 길거리에 그 지갑을 주었습니다. 그 지갑에는 현금 30만 원과 뭐 카드 그리고 신분증이 있었어요. 그 신분증을 보고 그 집에 찾아다 주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마침 그 지갑 주인은 그 서귀중학교 선배였고 동문 선배였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죠. 이제 원래 일요일이었는데 원래 5월경에 살짝 기억이 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너무 고맙고 나는 그 동문 선배로서 그때 당시 용돈을 주려고 하는 용돈은 안 받았고 그리고 고민을 하던 끝에 그 중학교에 피자 125판 그리고 음료까지 예. 그 SNS에 좀 많이 기재가 됐어요. 좀 훈훈한 그때 당시 화제가 됐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학생들이 내년에 2월에 졸업을 하는데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졸업식 때 아마 상을 준다고 얘기는 들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바로 최근 소식은 아니지만 정말 특별한 그런 뉴스였고요. 나연 씨 마지막으로 들어보죠. 네, 저는 지난 시간에 그 박태희 작가 유작전을 이제 연말 행사로 기획하고 있다고 맞습니다. 말씀드렸고요. 예, 무사히 오픈을 하고 이제 행사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시가 끝나면 이제 작품이 돌아갈 곳이 없어서 이제 불태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건 뭐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전시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계세요. 그 박태희라는 작가 자체가 조명이 된 것도 중요하고 이제 좀 일단 바로 전시가 끝난 뒤에 바로 뭐 작품을 처리하기보다는 좀 당분간 전시장에 보관해 두면서
찾아갈 곳을 이제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생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방송 보시고 나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은 찾아가서 확인을 직접 해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관심의 크기가 또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의미 있는 자리로 갈 수 네.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올 한 해도 좋지 않은 일 물론 많았습니다만 지금 들으신 것처럼 기분 좋은 일들만 내년에는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오는 16일 올해 진행됐던 2020년도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됩니다. 이번에 심사한 예산안 규모가 무려 7조 원을 넘었죠, 제일 씨. 일단 예산에 대해서 좀 본격적인 얘기하기에 앞서서 그 정치의 본질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의견이 있는데 현재까지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수용된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예.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작용이 정치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말이 되네요. 예, 예. 그런 면에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국내적으로나 우리 제주적으로나 가장 정치적인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내년도 예산을 이제꼬지 중에 제일 한 5조 8,229억 원으로 잡았수다. 경원디 세금 수입은 줄어들어 논한 재정이 톤톤할지 조두는 소리도 나옴신디양. 도민 희망이영 행복을 생각하멍 초력한 내년 살림. 허투루 되지 않하게 높기 맞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길 바래쿠다. 제주도가 제출한 새 예산안이 5조 8천억. 예. 교육청이 1조 2천억 해가지고 총 이게 7조 원 7조를 살짝 되는 겁니다. 넘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도의원 지금 총 43분 중에 이제 2분이 안 계시고 41분이 계시니까 한 분당 그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707억 원을 심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야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 그럴 생각이 때 드는데 쓰는 말이 후덜덜. 후덜덜. 아, 예. 1,707억 원. 네. 제주도는 이 5조 8,229억 원이라는 새 예산안이 2019년도보다 10.17% 증가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일단은 지금 그 세수 상황이 지금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예. 일단 지금 뭐 부동산 거래가 지금 급격히 위축되면서 지방세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정부에서 받는 지방 교부세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 것은 써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빚을 지더라도 이렇게 예. 좀 돈을 써야 되는 좀 나름대로의 좀 적자 재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최근 3년간 분야별 예상 편성을 좀 보니까 실제로 사회복지 보건 분야가 이제 평균 이제 20% 언저리에 있다가 22%까지 올랐고요. 어떤 국토 지역개발 관련한 예산도 2017년에 비해서 지금 거의 두 배 정도 이렇게 늘었습니다. 예, 그 제주도에서는 내년 예산이죠. 2020년. 예. 이제 그리고 재정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지난 7월 8일부터 8월 4일까지 그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더 많은 의견을 받으려고 휴대폰 모바일을 통해서도 설문을 받았는데 그중 도민 2,000명 중에 1,300명의 그 응답 설문조사를 보면 우선순위가 환경, 교육, 그리고 공공질서, 안전 분야 순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실제 예산 편성을 보면 그 복지 부분이 좀 많이 이게 됐어요. 근데 그 제주도에서는 이 얘기가 복지 같은 부분은 이제 지방비와 국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좀 늘어났다 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기 예산이 20% 가까이 해서 21.7%가 이렇게 됐는데요. 이렇게 정말 고무적으로 제주도는 발표했습니다. 복지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고. 네. 하지만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보게 되면 그 평균 2019년도 평균이 28.6%거든요. 상당히 떨어지네요, 비교하게 제주도가. 되면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고요. 그중에 하나 아쉬운 게 그 1차 산업 예산이 좀 줄어든 게 아쉽거든요. 이게 16년도에서 쭉 보게 되면 16년도는 11.3%, 그리고 2017년도에는 11%, 2018년도 10.8%, 그리고 2019년은 10.1%. 이렇게 그 농림 해양수산부 분야 이 5년치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저번에 많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뭐 WTO 개도국 뭐 저기 지위 포기 문제 그리고 해상물류비 지원 문제 여러 가지 그 1차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 현실에 이거를 거꾸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설문조사 예산 그 편성 중에 설문조사 중에 가장 그 이제 많이 된 데가
이제 환경 분야인데 여기에는 증감폭이 되게 컸어요. 예. 이게 환경도시위원회는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 지원 13억 원, 그리고 화물 운수 및 버스 택시 업계 유류세, 연동 보조금 44억 등을 감액을 했거든요. 그리고 감액된 예산은 도로 확포장 공사에 쓰이거나 그리고 약 한 60억 정도는 내부 유보금으로 그렇죠. 이렇게 예. 돌려놨는데 일부 상임위원회에서는 벌써 읍면동 그리고 이 지역 행사 등의 그 행사 준비의 예산으로 또 대거 이루어진 게 있어서 그것은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이 예산 관련한 지금 문제들을 지적하시니까 조금 얘기를 좀 하나만 덧붙이자면 그러시죠? 사실 그 선심성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내부 경비부터 줄이겠다고 제주도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가장 이번에 그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해외 여비가 굉장히 과다하게 편성이 됐다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이제 국제화 여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편성된 게 24억 3,2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2%가 올랐고요. 뭐 공무원은 그렇다 쳐요. 그러면 이거는 그 다음 거는 뭐냐 하면 민간 국외협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행정에서 이제 이 예산을 마련하고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도민들 뭐 그렇죠. 어떤 뭐 무슨 네. 특정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뭐 선진지 해외 시찰이나 이런 거 갔다 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109억 9천만 원으로 14.6%가 많이 증가를 늘었네요.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내부부터 예산을 절감을 했다고 했는데 이거 왜 해외 여비가 이렇게 많아? 이것도 총선 앞두고 이게 뭐 무슨 괜히 선심성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아마 다른 분들은 조금 불편해서 얘기를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 내에 언론사가 혹시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지금? 10몇 개. 예. 50개? 50개, 15. 15개. 많죠. 다 틀렸습니다. 114개가 있습니다. 114개. 예. 장난이 아니에요. 이 언론사들에 대해서 지금 지원될 보조금이요. 현재까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7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예. 이 70억 원이 넘는데 문제는 이 언론사에 지원되는 예산 가운데 80% 이상이 공모 절차 없이 어디가 하는지 지금 이미 정해졌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일반적인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경쟁 입찰을 해야 되는데 기금, 공기관 대행 사업비 같이 그렇죠. 공개 입찰이 없이 가능한 예산도 있습니다. 이것까지 하면은 언론사 관련 예산이 보조금과 사업 예산이 100억 원이 넘는다. 광고비 다 뺀 겁니다, 이거는. 예, 광고비 다 빼고 사업비만. 예. 그래서 이것 관련해 가지고 너무 어떤 예산의 편성이라든가 집행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너무 주먹구구식이다. 집행 근거도 없고. 물론 그건 그렇게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진짜 도민의 그 어떤 궁금증을 해소하거나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진짜 양질의 방송이라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지만 깜깜이 이렇게 불투명한 집행 같은 것은 절대 지양이 돼야겠죠. 네, 일단 너무 무리한 규모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만 도의 입장은 뭐 이런 거죠. 어려울 때일수록 좀 풀어야지 그렇죠. 네. 경기도 살아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자 나연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저는 기본적으로 예산은 넉넉히 줘야 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좋죠. 보시면 넉넉하면. 네. 뭐 최근에 그 시민사회 단체들 뭐 참여환경연대랑 환경운동연합, 주민자치연대, 곧자발 사람들 이렇게 4개의 시민단체가 연합을 내서 공동 성명을 냈더라고요. 이 예산안 심의를 이렇게 검토해 보시고 뭐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뭐 어떤 부분이 뭐 성심성이고, 뭐 어떤 부분이 낭비성인지에 대한 검토를 주민들이 직접 하셔서 이제 보도 자료도 내시고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주요 얘기가 공무원들의 뭐 대행 사업비, 공기관으로 대행을 해주는 그렇죠. 사업비가 2배가량 늘었어요. 거의 뭐 1,354억 원이 늘어났거든요. 예. 그래서 전년 대비가 그러니까 2,800억 정도에서 4,200억 정도라서 굉장히 많은 증액이 일어난 부분이 민간 대행 사업비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는 뭐 컨벤션 센터나 국제평화재단 이런 공기관에 이제 도청에서 이제 비용을 넘겨서 거기서 이제 집행하게 되는 예산인데 이 논리는 그거예요. 공무원의 수는 더 늘어났는데 왜 민간 대행료는 더 늘어났냐는 논리시거든요. 이제 뭐 여기 책정된 게 또 뭐 인건비가 너무 높다, 문화예술 사업비는 또 너무 높게 책정돼 있다, 뭐 그게 다 선심성이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에도 또 할 말은 있어 보이더라고요. 문화예술재단 같은 경우는 뭐 대체로 기금으로 운용이 될 텐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세금은 세입 세출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이 항목에 정확히 이제
부여되지 않는 것들을 좀 특별하게 운용하는 걸 다 기금 운용이라고 네. 하는데요. 그 문화예술은 기본적으로 다 아티스트 뭐 비용이나 뭐 행사 비용들 그리고 뭐 홍보 비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세입세출로 산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 인건비는 뭐 최저시급을 적용을 해야 되는지, 그럼 이 아티스트의 노동력은 또 시간제로 어떻게 환산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까다롭기 때문에 대체로 기금 운용을 하는 편이고, 이런 맥락에서 또 문화예술 비용들을 이제 예산을 산출하기 굉장히 어렵고 같은 맥락으로 정산을 하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시민단체에서 또 내세운 이론은 그 문화예술재단의 그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문화예술 전문 인력이라서 뽑힌 건데 이 사람들이 직접 수행하지 않고 또 뭐 아티스트나 기획자에게 인건비 지출하는 부분도 또 말하고 있어요. 전문가라고 뽑혔는데 직접 수행하지 않는다는 맥락이 사실 아까 도청 공무원들이 공무원이 늘어났는데 왜 다시 민간에 돈을 뭐 줘서 또 너희들은 일을 하지 않느냐는 맥락인데요. 사실은 다 각자 해야 할 일이 다른 거거든요. 예, 중간 뭐 에이전시 역할을 하는 기관에서 하는 PCO라고 하죠. PCO에서 하는 일이 다르고 도청에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민원 접수하시고 뭐 이렇게 예산 선정할 업체 선정하시고 이런 일들이 또 다르고, 실제로 그 행사를 기획하고 그 오퍼레이팅 하는 인력이 또 다른 건데, 각 기관에서 어떤 목적으로 예산을 신청했고 그 예산이 뭐 후에는 또 얼마나 잘 쓰였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지, 단순히 수치상으로 뭐 높게 책정됐다, 뭐 낮게 책정됐다, 예. 뭐 직원이 많은데 뭐 이렇게 말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전문적으로 세부 내역들을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지방채와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방채라는 게 왜 발행됐느냐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지방채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과세권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내는 세금이 네. 있으니까 그게 사실상의 담보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냥 사실상의 담보. 근데 사실적으로는 무담보, 무보증 채무인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세대 간 재정 부담의 공평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지방채가 발행되는 건 아무래도 목돈이 들어가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목돈이 들어가는 이제 대규모 시설이 마련이 되면 그 세대만 쓰는 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쓰는데,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그 과세 시점 전후의 세대가 막대한 부담을 지게 되니 이거를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이자 차익과 원금 상환 방식으로 미래 세대까지 사실상 부담하게 하겠다라는 방식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어요. 도의에서 지금처럼 막 지방채 발행하면 2021년에 지방채 이자 200억, 그리고 예수금이라고 미리 이제 빌렸다가 잠깐 갖고 있는 돈에 대한 이자 90억 원, 합쳐서 290억 원. 그러면 향후 민선 8기, 이 추세면 향후 민선 8기 재정 운용은 최악이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방차의무관리 5개년 계획 우리 세우고 있고, 2022년부터 재정 안정화 기금 활용해서 2024년까지 조기 상환해보도록 하겠다라는 의지는 밝혔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최악이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사실 이 지방채 발행이 요 근래 그리고 앞으로도 한 5년간 매년 예. 2천억 원 이상씩 그렇죠, 발행될 그렇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도심공원 일몰제 네, 관련해서 네, 훨씬 더 많이 들 맞습니다. 거고요. 지금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1999년에 도시계획 시설로 막 잡아는 놓고, 이거 공원할 땅이야, 이거 도로 만들 땅이야. 그래서 뭐 지도로 보면 다 이건 못 쓰고 여기만 해야 되고 아니면 아예 건축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 도시계획법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고, 그래서 20년이 지난 거예요. 법 개정 이후에. 그래서 이거를 안 하면은 다 이제 사적 거래가 가능하게 되니, 그럼 지방자치단체가 다 돈을 주고 매입을 하면 되죠, 이론적으로는. 하지만 그 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꺼번에 목돈이 있기도 어렵고, 그거를 지금 세대만 다 부담하는 게 어려워서 향후 작년에도 지금 1,500억 원, 올해도 2,500억 원 가까운 돈, 향후 2025년까지 매년 2,000억 원의 이상의 지방채가 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차피 기반 시설을 저희가 다 마련을 했어야 되는데 70, 80년대 만들어 둔 거를 아직까지 못하고 있었던 거를 차츰차츰 해결해야 되는 종기가 지금 도래해버린 거여서 당분간은 지방채 상환에 대한 알뜰한 계획, 지금 2025년 뭐 기금 활용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세입이 이제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좀 잘 관리를 하지 않으면 정말로 빚더미로 앉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은 모두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일 씨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번 예산 핵심 내용이 예. 뭐 이렇게 겁내지 마시고 도민 희망, 도민 행복이거든요. 예. 이번 예산안 편성 도민 행복과 맞다 떨어진다고 생각을?
가끔 요즘 뭐 이런 거 재미있게 치셨어요. 왜 저한테 더 이상한 걸 시켰잖아요. 갑자기 쉬는 왜 아니, 이래? 그 느낌을 느껴보라고. 그렇죠. 저 잘했죠? 네, 잘했죠? 예. 네, 아까 방송 들어가기 전에 녹화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저 장 교수님의 새로운 재능을 발견을 했습니다. 예. 야, 인공지능 목소리를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따라서 하세요? 위에서. 그 입을 다물라, 그 입을 다물라. 뭐 이런 거. 저 반성하겠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답을 하셔야죠. 네, 저 예산은 결국 어떻게 집행되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도민 행복이 좌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참, 예. 쉬운 답변 감사드리고요. 예. 적재적소 그리고 집중할 곳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예산안이 되길 바라면서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달에 치러질 도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참 요즘 말들이 많습니다. 내년에 총선이 있는 건 아는데 체육회장 선거가 뭐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당연합니다. 처음 치를 선거라서 생소를 한 거겠죠. 나연 씨, 도 체육회장 선거 핵심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지금 전국이 이 이슈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데요. 그렇습니다. 제주도만 치르는 선거가 아니고요. 전국구 선거예요. 작년 12월에 그 대한체육회에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와 체육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회장, 체육회장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정치와 체육이 분리가 안 되고 하나였다 그런 뜻이죠. 네네. 회장을 선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선거가 거의 국회 지역구 숫자에 맞먹어요. 그러니까 시도부터 시군구 전체를 해야 되니까 한 228개가 되는 이야, 거예요. 엄청나군요. 예. 그리고 생활체육인 육성하는 사업들이 또 거의 현안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관련한 예산도 많아질 것 같고 이런 이슈들이 다 맞물려서 지금 전국이 거의 지방선거 분위기 수준으로 과열되고 있다고 합니다. 체암으로 민간인이 뽑는 제주도 체육회장 선거가 다음 또래이신디 양. 준비 단계부터 이거여 저거여 말들이 하역나옴수다. 인형네끼리만 하는 깜깜이 선거. 걔난 누겔 우렁하는 것과 네. 취지는 공감이 돼요. 정치와 체육의 분리. 그런데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건지 어떤 부분들이 도대체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선거? 일단 그 체육회 선거가 간접 선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대의원을 추려서 예. 그 대의원들이 이제 회장을 뽑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대의원이 누가 되느냐, 예, 선거인단이 누가 되느냐. 또 하나는 처음 치러지는 선거잖아요. 그 선거 맞아요. 관리를 누가 하느냐. 이 맞아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한체육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우리 선거 좀 관리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예, 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 내년에 총선이다. 총선 관리도 바쁘다. 어렵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체육회가 처음 치러지는 선거를 다시 선거관리위원회까지 꾸려가지고 선거를 치르게 되면서 지금 사단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착오가 많을 수밖에 없는 없어요. 일회니까.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9분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7명이 외부 인사, 지금 2명이 내부 인사입니다. 근데 지금 이 선거관리위원회부터 잡음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내부 인사 2명이 지금 나는 제주도 체육회장 후보로 나가겠다라고 의사를 밝히고 계신 그분이 회장으로 있는 스포츠 이제 단체의 임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네, 좀 그렇죠. 근데 이제 제주 체육회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제주 체육회에서는 이게 선거관리 규정상 각 종목단체 이제 부회장급 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어가지고 선임된 거지. 그분들이 그 다른 스포츠 단체 회장하고 임원 관계인 줄은 전혀 몰랐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 임원 7명. 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분도 우리 제주도가 좀 조금 특수성이 네, 여기서 그렇죠. 나오는 건데 예. 그 아까 말한 고 후보자하고 또 고교 선후배 관계다 일부가 그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그 선후배 관계가 안 나올 확률이 더 그러니까 그런 게 낮은 거 어려워요. 아닌가요? 그런 이게- 게 어려워요. 예. 제주는 특히 그렇죠. 예. 네. 9명이 전부 다 그런 다르고 네. 후보자하고 고등학교가 다 네, 그러니까 다르기가 어렵죠. 힘든데. 그리고 이제 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 선거에서 지금 도지사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핵심입니다. 지금 연일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선거인단을 어떻게 꾸릴 것이냐 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저희가 제주도가 200명 이상, 그러니까 선거관리 규정에 따르면 200명 이상으로 선거인단을 꾸려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실제 207명으로 예. 구성이 되게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다 공통 기준이 있어요. 뭐냐? 대한체육회를 구성하는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호체육회, 그러니까 시군구 체육회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산맥은 각 종목단체입니다. 종목단체죠. 그래서 이게 양대 산맥인데 그 선거관리 규정상은 양 두 기관의 어떻게 보면 균형에 되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선거인단을 구성할 때 필수 선거인이 누구냐? 각 종목단체장 그리고 시군구 체육회장.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종목단체가 48개여가지고 예. 정의역 종목단체장 44명이 일단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 군구 체육회 회장인데 제주도는 행정시가 2개밖에 예. 없어서 예. 2명. 거기서 불균형이 예, 2명 이제- 이미 시작인 예. 거예요. 근데 다른 데는 시, 군, 구가 많으니까 균형을 맞아요. 맞추기가 예. 쉬운 거예요. 근데 제주도는 행정시가 일단 2개밖에 없고 여기는 종목단체는 종목단체는 48개고 예. 더구나 실제 시 그 체육회 소속 대의원이 합쳐서 85명. 85. 그 중에 또 33명은 지금 또 말씀드리겠지만 읍면동장. 그러면 정의원 종목단체는 얼마냐? 684명. 8배. 표의 등가성이 예, 아주 무시되는 그렇게 되는 네.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도 문제가 되니까 이제 대한체육회에서 뭐라 했느냐. 시군 수가 별로 없으면 시군 구가 별로 없으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니 그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결정할 수 있다 해도 된다라고 권고를 했는데 그런 권고는 반영되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했으면 다른 제도도 마련할 수가 있었던 거네요. 저는 기본적으로 8배 차이 정도면 산술적으로라도 8배 차이 정도면 그래도 한 절반 정도 양보, 서로 절반 정반 양보해서 1대4 정도의 비율이라도 됐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선거하는 취지가 정치하고 체육 분리인데 동장님들이 투표권을 그래서, 행사하러 예, 가신다는 문제가 게 되는 거죠. 결국 뭐가 다르지 기존하고 이런. 저는 딱 그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얘기 말씀하시는 거니까 옛날에 그 유신 시절에 네.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임명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임명된 국회의원들이 체육관에 모여가지고 대통령 선거 네, 간접 선거를 네, 치렀는데 네. 이 그거하고 뭐가 달라요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 기억나시죠? 아, 네, 기억나죠? TV 보면서 막 한탄했던 아, 기억이. 그땐 다리 2개였습니다. 아, 자,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고요. 네. 경무 씨는 어떻게 해보세요? 그 2명의 후보자 중에 1명은 그 민선 5기 우금민 지사님 때 예. 체육회 상임부회장을 하셨고 그리고 또 한 분은 최근 지난달에 11월 달에 그 체육회 사임을 하셨고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이거는 뭐 전현직 전임과 현직의 대결. 예, 네. 전직과 현직의 대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대리죠. 저는 이 전직과 현직 대결보다 그 한 분은 모 건설사 대표 그 토목 엔지니어 아, 출신이고 오늘 다 나온다 이제. 또 한 분은 모 전기 회사 예. 대표이사로 토목대 전기 싸움인가요? 예, 전기 엔지니어 대표. 그래서 토목대 전기 싸움 아닌가. 아, 그런 시각으로 아니, 이 하는 얘기는 뭐냐. 근데 여기에서는 정말 체육인이 나와서 같이 경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체육인이 없다라는 거죠. 뭐 두 분 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체육의 발전도 좀 많이 하셨고 그리고 예, 근데 그러나 생업으로 뭐 체육을 하신 적은 분들이 없다.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이런 지방 선거에서는 TV 토론회 그리고 정책 예. 여러 가지로 해서 인물론이 되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체육회장 선거는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직접 선거가 아닌 간접 선거기 때문에 이런 개별 접촉통을 통해 갖고 이제 좀 은밀하게 진행될 우려가 과정이 있기 있죠. 때문에 좀 복잡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방선거 때 뭐 캠프 출신이기 때문에 예. 이쪽 출신, 저쪽 출신에서 더 복잡할 것 같아서 이게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일 씨 뭐 본인들께서는 그런 의미 아니다라고 해도 참 그렇죠. 지울 수가 없죠 그런. 근데 사실 그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치러지는 민간 체육회장 선거다 보니까 분명히 좀 더 관심도 예, 많고 예, 과열 조짐도 있는데 이 관련해 가지고 주목할 만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2005년에 있었던 이른바 오라회 사건. 네. 그 당시 제주도 체육회 그 관계자가 2005년 1월에
체육계 인사 40명과 함께 오라회라는 단체를 결성을 합니다. 예. 자, 그런데 당시 제보를 받아가지고 이 그 압수수색을 한 경찰이 당시 오라회와 관련한 문건을 확보를 했는데요. 당시 오라회의 활동 목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인을 중심으로 2,000인 이상 지지자를 규합해서 2006년 6월 필승 선도 역할을 수행한다. 너무 노골.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되게 웃긴 건 당시 창립총회를 비롯해서 한두 차례 더 당시 김태환 지사가 이 오라회 모임에 갔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관계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당시 모임을 주도했던 그 체육회 관계자는 자, 아마 1심에서는 징역형 받고 2심에서는 저 아마 벌금형으로 감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좀 약간 생각이 좀 다른 게 정치가 체육인들을 이용하는 면도 분명히 없잖아 있지만 체육회 스스로가 정치에 이용되는 걸 자초한 면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특히 그 생활체육회까지 이렇게 함께 통합이 되면서 지금 체육회라는 조직의 덩치가 지금 굉장히 커졌거든요. 예.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정치권의 어필도 그에 따라서 심해졌고 체육회 스스로도 좀 자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치 개입을 막자고 준비한 제도인데 시작부터 정치적이다 이런 비판받고 있으니까 참 안타까운 생각 들고요. 어찌됐건 1월 15일에 치러질 거니까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그 어떤 노력들이 뒤따라야 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계속 체육회에서 사실상 위촉해서 꾸리도록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근본적으로 듭니다. 이게 선거관리, 특히 지금 간접 선거로 치러지는 방식에 있어서는 선거관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처음인데. 네, 처음인데. 도와줬어야 하는 게 아니었나, 그런 선거관리위원회가. 생각이 좀 중앙. 많이 들죠. 그래서 향후로는 이게 매년 이제 앞으로는 계속 정례적으로 치러질 선거다 보니 뭐 나오겠지만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결국 우리 예산이 들어가서 도체육회를 꾸리는 거고 결국 그 체육 관련돼서 공적인 업무도 수행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손을 뗄 이유는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맞아요. 또 듭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선거인간당 구성과 관련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인데 체육회 그들만의 리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맞아. 일반 도민 국민과 함께하는 체육회가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일단 무조건 읍면동장님께서 투표를 당연히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관 선거를 빼려면은 스스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건 지금 모양새만 바꿨지. 뭐 지사님에서 지사님 측근으로 바뀌거나 아니면은 정치하시려는 분이 발판으로 되는 거를 막으려면은 그런 방법이 꼭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약간은 이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 학교 체육 그다음에 체육 그렇군요. 네, 네, 전공자들 이런 학계 노력까지 좀 의견을 담아봐야 건설적인 그러니까 일부라도 표를 좀 투표권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체육회는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대의원 그 선거도 좋지만 도민 참여형도 좀 높여줘서 50 플러스 50 해서 도민 참여형도 해주면은 더 좋지 않겠나. 투명성도 확보되고 그리고 뭐 또 아까 제주 지역사회 많이 나왔잖아요. 학연, 지연, 견당문화에서 이제 분명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체육회가 뭐 반으로 쪼개질 거예요. 이거를 이제 신임 회장님은 잘 봉합을 해서 다시 하나로 갈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제가 제주도 체육회 그 기구를 한번 좀 이렇게 살펴봤더니만 내부에 전문적인 감사 기구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그런 문제도 있고 임원 복무 규정을 또 한번 이렇게 스캔을 해보니까 정치적 중립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마련돼야죠. 예, 사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야 그러면 체육회가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싶기도 하고 아까 이제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체육회가 또 깨트려야 될 자신들의 껍질 하나가 뭐냐면 폐쇄적 운영입니다. 폐쇄적 운영을 위해서는 아까 두 분 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이게 또 너무 이렇게 하면 또 체육회에만 너무 책임을 떠미는 것 같아가지고 체육회 입장으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든 그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지자체를 통해 가지고 받고 있다 보니까 지자체장과 사실 가깝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입니다. 예,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지자체장과 체육회장이 뭐 이제 뭐 지금까지는 이제 동일 인물이었습니다만은 이게 바뀌면은 예산 받기도 어렵고 자기 측근들 누구 체육회에 낙하산으로 보내고 이런 관행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사실 어떤 뭐 직원들의 복무 안정이라든가
어떤 체육회의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렇게 정치적인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먼저 법이라든가 관련 규정이 좀 뭔가 돼야 체육회 스스로도 뭔가 정치적인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어떤 자기 그 계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스타트를 잘 끌어야 앞으로 공정선거도 계속 가능할 것 같은데요. 추후에 보완할 건 많이 보완해서 정말 제대로 된 선거가 있어야겠습니다. 네, 마지막 우영판 뉴스입니다. 2020년도 어기 한중어업협상이 지난달에 타결이 됐는데요. 뭐 미미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측 조업 활동에 다소 유리하게 체결이 되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일 씨가 자세한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1994년에 이 해양법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이 이제 발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사회 시간에 열심히 공부했던 영해는 12해리, 예. 배타적 경제 수역 200해리 이렇게 배우거든요. 예. 이게 나라와 나라마다 이게 좀 상충이 되는 곳이 있어요. 예. 특히 우리나라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서해를 딱 기준으로 봤을 때 자기 나라 해안을 기준으로 딱 200해리를 그으니까 겹치는 데가 있겠죠. 교집합이 많이 나온다는 그렇죠. 얘기죠. 가장 긴 곳이 280해리밖에 안 나와가지고 여기는 사실상 국제 협약에 따라 가지고 이 해역을 이게 해역 관할권을 나눈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 하면 어업협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와 중국의 이 어업협정이 2001년 6월 30일 날 발효가 됐는데요. 이 협약이 진행된 이후부터 이제 바다에 국경선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황금어장에서 서로 조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분쟁도 발생하고 예. 어획량도 줄어들고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이후부터 정부가 어선 감척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거의 뭐 매해 이렇게 몇 년 단위로 이렇게 두 국가 사이에서 이렇게 좀 협약이 되는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11월 8일 중국 상하이에서 한중어업 공동위원회가 열려서 이제 어업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을 잠깐 설명해드리면 일단은 바다에서 조업할 수 있는 배 선박수를 줄이고 어획 할당량을 좀 소폭씩 감축을 하고 서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예, 서로 그렇게 하자는 거죠. 뭐 조업 조건도 완화하고 불법 조업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의 성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일 어업 협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좀 나오겠습니다만은 지금 제주도 어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좀 타결이 안 돼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나마 한중 어업 협상이 타결돼 가지고 조금 한숨 돌리게 됐다. 예, 이 정도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숨은 아니고 예. 한숨 돌리게 예. 됐다. 아까 한중어업협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사실 심각한 문제는 한일어업협정이죠. 그 얘기 하려고 사실 예. 저희가 한중 얘기부터 한 네, 거예요. 네, 진짜. 이게 사실 이게 히스토리는 길어요. 최초의 한일어업협정은 되게 오래전이에요. 1965년에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됐습니다. 네. 그때는 자국연안 기선에서 12해리니까 네. 겹치는 것도 없이 그냥 우린 네. 여기서 하고 너흰 거기서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배가 그때는 지금만큼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94년도에 이제 국제법의 기준이 마련이 된 거죠. 네. 예. 각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200캐리라고 해놓으니까 일본이 대번에 98년도에 기존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를 해버립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한일어업협정이 없어졌던 상태였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98년 11월에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했는데 매년 어기에 맞춰가지고 어획량이라던가 어업 조건을 협상을 구체적으로 또 했던 거예요, 매년. 예. 근데 이제 2016년도에 이제 사단이 발생합니다. 갈치 어선과 관련해서 보통 200척 정도가 들어갔는데 너무 많다. 예. 한국 측 130척으로 줄여라. 그리고 불법 어업을 하지 마라라는 등등의 이슈가 발생하면서 협정이 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때 이후로 우리 제주 어민들이 겹치는 공동수역에 가가지고 일본 측에 가가지고 조업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왜 이렇게까지 몇 년, 4년이 지나도록 해결이 안 되고 있느냐. 애초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후쿠시마산 해산물을 저희가 수입을 안 하니까 네, 네. 그거를 이제 자꾸 협상에 끼워 넣기 시작한 거죠. 거기서 또 승소를 했잖아요. 네네네. WTO 그 부분 판결에서. 이슈가 있고 최근에는 한일 경제 전쟁이 있다 보니 네. 분위기가 안 좋고 해결이 안 되는 거 하나.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본에서 이렇게 봤더니 이제 2016년도부터 갈치잡이 못했는데 그 직전 연도의 어획량을 한국, 일본 비교를 해봤더니 우리는 그 일본 측에 가가지고 잡는 게 거의 37,000톤에 예. 가까웠고 일본이 우리 쪽에 가가지고 잡는 거는 10분의 1 수준 3,927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하나 안 하나 우리는 예. 그리고 그게 가능했던 게 일본은 태평양 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지리적으로. 그러니까 크게 불편함이 없고 해서 뭐 좋을 게 없고 이러니까 뜨뜻미지근 상태로 계속 오고 있는데 이제 저희로서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더 먼 중국 쪽. 구체적으로는 일본 쪽으로 가면 한 160km 당일치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중국 쪽으로 가면 483에서 한 644km를 이동을 해야 돼서 수일이 걸리고 당연히 이제 기름값이 많이 들고 예. 그리고 또 신선도에 맞아요.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정말 안 좋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 그 동중국해 한번 갔다 오면요. 유류값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수지가 턱도 없죠, 진짜. 네. 그 관련해서 지난 5년간 그 제주 근해 해양 사고의 51.6%가 그러니까 1,000척이 넘는 배가요. 다 10월에서 3월 사이에 발생을 한대요. 이제 겨울 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외에 저희가 가을쯤에 이제 오징어 배가 뜨기 시작했다. 그럼 겨울쯤에는 갈치배가 떴나 보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육지가 겨울이면 그 바닷속은 가을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풍성해지는 수확철이군요. 건데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동중국해가 제주 남쪽부터 그 타이완까지 걸친 서태평양 연해거든요. 네. 근데 그쪽이 그 갈치가 난대성 어종이라서 이제 겨울에는 다 그 난류를 찾아서 그쪽으로 이동을 하나 봐요. 그래서 거의 아까 말씀하신 500에서 650km까지 떨어진 굉장히 원거리 조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 배도 그렇고 뭐 통영이나 부산 배들도 이제 갈치를 잡기 위해서는 그쪽까지 가고 있는 건데 그거 관련한 원거리 조업에 따른 이제 사건 사고가 또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네. 뭐 아까 말씀하신 유류비랑 연결이 된 거죠. 일단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 3천만 원 정도의 손해가 나는데 못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예, 또 기름값도 너무 많이 들고 이제 배에 있는 겨울 난방기구들이 또 배의 특성상 빨리 이게 전력 같은 게 그 전기기구 같은 게 다 노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 그걸 교체할 비용도 부식되고. 또 없고 네. 다들 정말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서 리스크를 감수하고 조업을 하고 계시는 건데 최소한의 안전 대책들을 마련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에 대한 대안이 사실 없는 건 아니에요. 그 나홀로 조업하시는 분들은 뭐 돌발 상황 대응이 당연히 어려워서 이제 사고가 너무 많이 나니까 좀 연대하셔가지고 같이 선단을 조업해서 하기를 권유도 드리고 풍랑 경보가 내리면 조업 못하도록 이제 규제를 걸고 있긴 한데 다들 또 목구멍이 포도창이다 보니 또 다 무리해서 나가시게 되거나 또 중국 어선을 피해서 뭐 또 더 멀리 나가시거나 뭐 근해에서는 또 안 하시거나 하는 방식들로 이제 자구책들을 마련하시다가 꼭 큰 사고가 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세심한 법규를 마련하든 지원금을 마련하든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명사고가 나는 선박사고 중에 많은 부분이 화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도에서 다른 거 신경 쓸 게 아니라 맞아요. 몇 년 이상 된 설령의 배들은 뭐 배전반 교체할 때 지원을 해준다든가 예. 이런 것들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작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어민들이 지금 한중 어업협정이라든가 한일 어업협정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뭔가 대체 수역 개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 어떤 뭐 각종 지원들을 요구하고 있지만 행정의 지원, 특히 제주도의 역할이 너무 이게 또 국가적 차원에서 이거를 타결해야 될 문제다 보니까 너무 손을 놓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좀 약간 좀 한번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인프라 마련이 좀 시급한 것 같습니다. 아까 선박을 얘기를 하셨는데 선박 화재 굉장히 그러니까 재질도 불에 잘 타는 FRP고 또 이제 바다에서 활용하다 보니까 어떤 그 불이 잘 붙을 수밖에 없는 네. 어떤 그 구조가 돼 있더라고요. 이게 기름을 사용하니까. 네, 먼지도 많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배 하나가 바다에 나가면은 이게 정말 언제 이게 잘못 사고가 되면 이게 폭탄이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선박 검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제주도가 그렇게 선박 검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또 아니라고 해요. 이게 선박 검사를 할 수 있는 분이 한 5분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이거 제주에 있는 모든 어선을 하려면 이제 한 사람이 이제 하루에 그냥 몇 척씩 봐야 된다 그러는데 또 이런 것도 좀 약간 개선을 하고 좀 어차피 1차 산업, 해양 산업 제주와 뗄래는 뗄 수는 없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제주도가 좀 더
너무 근시안적인 행정에 빠져 있지 말고 좀 길게 내다보는 좀 그런 호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한일농업 협정 빨리 좀 어떤 예. 식으로든 타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 오늘 수고하셨고요. 오늘은 말도 나왔으니까 그 점심으로 제주 수산물 하시는 게 어떨까? 갈치로.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영. 팥. 야, 시리야 들었지? 너도 잘해 임마. 카카오 추억. 낭만 더 세게 들어줘. 알아 죽든가 말든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 알아듣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거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은근히 소질이 있으시네. 여기서 닥치세요.